자, 선생님이 준비한 그 이생규장전 프린트 앞에 보면 우리 수능 특강 본문에는 앞부분에 줄거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뜬금없이 시작하는데 선생님은 앞부분에 줄거리도 넣고 그 교재 나와 있는 살짝 생략된 부분을 마저 넣었어요. 넣고 본문에는 없는 한시도 삽입했어요. 한시는 이생규장전에서의 한시는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본인이 갖고 있는 본문을 봐도 되고요. 칠판을 봐도 돼요. 저는 이제 칠판을 보면서 설명을 하려고요. 이 제목이 이생규장전이잖아. 이생규장전인데 송도에 사는 이생이라는 총각이 학당에 다니다가, 그러니까 이생규장전의 주인공은 이생인 거야. 학당에 다니다가 담 너머로 양반집 교수인 최 씨를 본 다음에 밤마다 담을 넘어 다니며 몰래 최 씨와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제목이 이생이 규장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담 넘어 엿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생이 담 넘어 엿봐서 피워낸 사랑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생규장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생규장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목과 의미를 맞추는 거겠죠. 보면 아들의 행실을 눈치챈 이생의 부모가 이생을 울주라는 곳으로 내려보냈으나, 그럼 이 울주라는 곳은 어떤 곳이야? 아니죠. 계기는 이생의 부모죠. 울주는, 자, 다시 한번 봐봐. 잘 봐야 돼요. 대충 보면은 안 보는 이만 못해. 아까 선생님 좀 전에 자도한 것처럼 다 쥐잡듯이 다 잡아버리고 마음 편히 내려놓고 다른 과목 공부하거나 다른 단원, 다른 작품 공부하는 거야. 다시 한번, 이생이 학당에 다니다가 담 너머로 양반집 교수인 최 씨를 본 다음에 밤마다 담 넘어 다니며 몰래 최 씨와 이미 사랑을 나누었지. 담을 넘어서 본 것 자체가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1차 만남이라고 그래요. 1차 만남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규장한 거야. 이생이 규장을 한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거를 이생의 부모가 눈치를 채고 이생을 울주로 내려보냈었어요. 그러면 1차 만남 이후 1차 이별이 온 거지. 자, 1차 이별은 누구에 의해서야? 그래. 이생의 부모예요. 여기서 잠깐 이제 선생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수능 특강이 이렇게 나오면 선생님과 같은 사람들은 변형 문제를 계속 만들어요. 연구실이나 교무실이나 이런 데서.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끼리 아름아름 품을 팔아서 이것과 관련한 문제를 문제를 새롭게 만든 다음에, 변형해서 만든 다음에 서로 자료를 공유하거든요. 근데 몇몇 선생님이 똑같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몇 명이 동시에 1차 이별을 하게 된 계기가 다 모두 최 씨 부모라고 해요. 여자 부모, 그러니까 여자 부모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 건데 그건 틀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생규장전에서 중요한 것은 만나고 헤어지는 그 과정, 계기, 이런 것들을 잘 체킹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그러면 울주라는 곳은 어떤 곳이야? 1차 이별 후 시련을 겪는 공간 아닐까요? 이게 시련을 겪는 공간이 되겠죠. 이생을 적절히 그리워하던 최 씨의 굳은 의지와
노력으로 둘은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아 혼인을 해요. 그러면 갑자기가 되죠. 2차 만남은요. 2차 만남은 혼인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생이 과거에 급제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홍건적의 날이 일어나 최 씨는 도적에게 죽고 이생만 간신히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죽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한 거야? 사별한 거죠. 이별 중에서도 사별한 거죠. 그래서 2차 이별은요. 2차 이별은 그냥 단순 이별이 아니라 두둥하는 사별을 해요. 죽은 거는 이생이 아니라 최 씨가 죽은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누구에 의해서야? 홍건적의 난이죠. 그렇지? 홍건적의 난이 평정된 후 홀로 집으로 돌아온 이생은 깊은 슬픔에 잠긴 이생 앞에 최 씨가 나타나 그동안 상황을 말한다. 그러면 나타나서 그동안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건 뭐 한 거야? 다시 3차 만남이 되죠. 3차 만남은 인간과 귀신의 만남이 되는 거죠. 그치?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럼 봐라. 얘들아, 일단 이것만 봐봐. 여기까지는 현실성이 있고요. 여기서부터는 비현실적이에요. 그렇지? 아까 우리가 자도사 할 때 공간을 이원적으로 표를 만들어서 문제 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지. 근데 이생규 장전은 공간이 아니라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 그 구조를 표로 만들어서 문제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만 정확히 이해하면 별 문제 없이 맞출 수는 있겠지. 자, 2경쯤 돼요. 2경이면 몇 시냐면 밤 11시에서 새벽 1시. 2경쯤 돼요.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얘들아, 들보가 뭐냐면 이런 거야. 들보가 중요한 건 아닌데 모르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려는 경향이 있어서 집에 기둥이 이렇게 있죠. 그치? 기둥 위에 누가 지붕을 이렇게 옮기니? 기둥을 지지하는 위에 어떤 프레임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이게 들보예요, 들보. 달빛이 여길 비춘 거야. 그런데 회랑은 이제 복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복도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자, 칠판 잠깐 볼래? 이 부분,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이 문장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 자, 고전소설이니까 당연히 전지적 3인칭,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는 3인칭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이겠지. 그런데 이거를 단순하게 3인칭 전지적 작가 관찰자 시점으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발소리가 들려왔는데 발소리는 이생에게 가까워졌다 하면 돼요. 근데 이생에게 가까워졌다라는 이생에게라는 부사어를 빼고요.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한 거야? 이생의 입장에서 서술한 거야. 이렇게 중간중간에 해당 인물 코스프레, 즉 해당 인물의 입장에서 서술했을 때 이럴 때 그 부분을 뭐라고 해요?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죠. 그렇지? 제한적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까 바로 얘는 누구야? 최 씨였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엄청 중요하죠.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자, 표면적으로는 일단 여기서부터가 비현실적인 거 맞지? 귀신이 살아 돌아왔으니까 일단은 귀신이라는 것을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인 요소가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봐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사랑했다 하더라도 죽은 걸 뻔히 아는데 귀신에서 나타나면 일단 기겁해야 되지 않니? 그치? 그런데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라는 것은 이 소설을 어떻게 만든 거냐면 당연히 이 뒤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고 자연스럽게 진행되게끔 한 장치예요. 만약에 의심한다면 이 흐름이 깨지겠지. 그치? 근데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라고 작가가 설정했다는 것 자체가 소설을 자연스럽게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 세계로 넘어오는 것을 자연스럽게 브릿지한 거라고 설명하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의심 없이 물었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그러니까 현실적인 내용에서 비현실적인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전하기 위한 장치예요. 의심을 했다라고 한다면 내용은 꺾이죠. 다시. 자, 그래서 얘는 자연스럽게, 개연성이라는 게 뭐냐면 전개가 자연스럽게 되게끔 한 성질이 개연성이야. 그래서 이거는 이 소설이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전개되게끔 한 성질의 어떤 그런 기능을 지닌 문장이다. 그러니까 바로 얘기하죠. 이생이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하여튼 옛날 사람들은 말이 많아.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 바느질에 힘쓰고 시를 쓰고 책을 읽고 인의 어질고 의로움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라는 것은 아녀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 여자가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일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이게 바로 소설의 제목이죠. 규장한 거죠.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에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는 은정의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어요. 장차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이라는 것은 바로 뭐겠어요? 홍건적의 난이겠죠.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자, 선생님 또 잠깐 보세요. 홍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얘는 죽은 거야. 최 씨는 죽은 거거든요. 자, 이생규장전을 감상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남자가 찌질하다는 얘기예요. 내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이 났으면 집안의 가장이면 어떻게 되겠어? 가족을 챙겨야 될 거 아니야. 부모를 챙기고 얘네들은 자식은 없으나 부모를 챙기고 자기 가족, 아내를 챙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 가족의 생명을 보호한 이후에 내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죠. 국가에서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거잖아. 그러면 가장이 그랬는데 이생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양쪽의 부모가 도적에 의해 죽임당하는 것을 그냥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었고, 아내도 어디로 가서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고 자기 몸만 피신해요. 그것에 따른 찌질함에 대한 사과를 이 소설 뒷부분에서 이생이 최 씨에게 하긴 하는데,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씨는요 이렇게 한 거.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상상해서 설정해 보자. 최 씨가 이렇게 있는데 홍건적들에게 포위당했을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잖아. 얼마나 강대국 힘센 놈이 힘 약한 민간인을 얼마나 잔혹하게 살해하고 하겠냐고. 더더군다나 이때는 옛날이어서 뭐 하겠어요? 여자를 겁탈하고 재산을 빼앗고 단순히 뭐 하겠어? 땅 따먹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대 진영의 민간인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드는 게 옛날 전쟁이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더 얘기하자면, 뭐 너희들은 다 컸으니까 그 옛날 소설들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이제 시간류라는 게 있어요. 시신을 간음하는 그런 내용의 소설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무덤 속에 있는 시신도 간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옛날 소설 중에. 여러분들 많은 소설 안 봤지만. 그래서 이 최 씨는 어떤 선택을 했냐면 이 도적놈들한테 자기의 몸을 허락하는 것을 죽음보다도 더 끔찍히 여겼단 말이지. 하나 더, 그냥 칼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을 때 자기는 이제 생명을 잃었으니까 멀쩡한 칼에 찔린 육신이 이들의 일에서 죽은 이후에도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 씨는 어떻게 했냐면 도적놈들의 약을 바짝 올려요. 뭐 이렇게 했죠. 도적들이 이 하고 여기 최 씨 여인을 어떻게 안 좋게 간음하거나 겁탈하려고 했겠지. 그런데 최 씨가 어떻게 했냐면 야, 이 개 돼지 같은 새끼들 하면서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이 도적들의 가족 이야기를 한다거나 패드립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약을 바짝 올려서 그냥 찔려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내장이 다 쏟아져 나오게끔 다시는 이 녀석들이 내 죽은 이후에도 내 몸에 손대지 못할 정도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게끔 한 거야. 이거를 스스로는 되게 현명한 처사라고 여겼던 거죠. 우리는 지금 그런 정서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세상에 살지도 않고. 그런데 얘는 그거를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천성. 여기 얘기하는 천성은 뭐냐면 유교적 관념이에요.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그 유교적인 관념을 지켰다라고 살아있는 남편에게 자랑하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천성이 그런 거지. 내가 배운 유교적 윤리 가치관이 그랬던 거지 단순한 인간으로서는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 브리핑하는 거야. 난 이래서 홍건적으로부터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에게 살아있었을 때도 죽은 이후에도 그들에게 몸을 허락하거나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거지. 근데 그건 내가 유교적 정신, 유교적 관념의 마인드가 투철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전에 이것과 관련한 유교적 정절에 대한 내용이 나온 게 보기박스로 문제 나온 적이 있어서 선생님이 길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진성 꼴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그래도 절개와 의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대조와 대구죠. 절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볍다. 대조와 대구. 쇠잔한 몸뚱일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 나오잖아요.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고요.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제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죠.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야. 잔인하게.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내용
보시죠. 이제 취연이 쓸쓸히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이 봄바람은 뭐예요?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얘들아, 이 문장만 갖고 다시 한번 볼까? 여튼 선생님이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작품 하나하나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설명할 거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이것도 전에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가볍게 나왔으나, 피리는 봄바람을 일으킨 수단이 되죠. 적막한 골짜기는 상황이었죠. 이 부정적 상황에 피리라는 수단을 피리라는 수단을 활용해서 봄바람이라는 것을 일으켰으니, 그 다음에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봄바람은 최 씨의 입장에서는 이생과 재회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봄바람이라는 자연 현상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봄바람을 일으키게 한 수단은 피리였고요. 맞지? 그래서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으니 저도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우리 단단히 맺었잖아요. 취굴에서 삼생의 향이 극이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보고 싶어요. 3차 만남을 계속, 여기 있죠? 3차 만남을 지속하고자 하는 최 씨의 의지와 다짐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당신도 콜? 하는 거죠.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죠? 라고 했더니, 여기서 잠깐 멈추면, 저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되게 슬픈 일이죠. 자기 아내가 먼저 저 세상에 갔다는 거는. 근데 그건 그거고, 재혼을 할 수도 있지 않니? 다른 여자랑? 근데 귀신과 또 살아야 되는 거잖아. 살았던 사람이랑. 내가 그렇겠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사람이라면? 근데 이들의 사랑은 너무도 지고지순해서 귀신일망정 또다시 사랑했던 여인을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와중에 다시 재회를 확인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생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바라던 바요. 그래서 두 사람은 다정하게 마주 앉아 그간의 회풀을 풀었다. 그러다가 재산을 도적에게 약탈당했는가에 관해 묻자 최 씨가 말하기를, 전혀요. 우리 재산 조금도 잃지 않았어요. 아무산 아무 골짜기에 묻어두었답니다. 자, 이것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한자성어도 나왔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어때? 최 씨는 어차피 이승에서 죽임을 당한 건 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의 재산을 잘 세이브 해놨잖아요. 여기서 최 씨의 주, 도, 면, 밀, 한 태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생이 또 물은 거야. 양가 부모님의 유해는 어디에 있어? 최 씨가 대답하기를, 그냥 아무데나 버려져 있는 상태예요. 두 사람은 그간의 정회를 다 나눈 후에 나란히 잠자리에 들었다. 지극한 즐거움이 예전과 같았다. 그 다음에 또 지우고, 선생님 필기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을 찍고 오늘 다시 링크 걸어서 보내줄 테니까 필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설명을 잘 들어주세요. 다음날 최 씨와 이생은 함께 재물이 묻혀있는 곳을 찾아갔다. 과연 금과 은 여러 덩이랑 얼마간의 재물을 얻을 수 있었다. 그들은 또 양가 부모님의 유고를 수습한 후에 금과 재물을 팔아 각각 오관산 기슭에 합장하였다.
묘소에 나무를 심고 제사를 드려 예를 극진히 갖추었다. 이걸 통해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유교적 사상이 이 두 부분은 유교적 사상이 투철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이 와중에 재산을 팔아서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신 거야, 제사로서. 돌아가신 분에 대한 예의 최고치는 제사죠. 그 뒤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 씨와 함께 살았다. 목숨을 구하고자 달아났던 종들도 다시 스스로 돌아왔다. 이생은 이때부터 인간사에 게을러져서 비록 친척이나 손님들의 길 흉사에 할애하고 조문해야 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밑줄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한자성어 뭐가 있어? 두문 불출이라는 한자성어를 또 여기다가 대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는 항상 최 씨와 더불어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금실 좋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몇 년이 흘러갔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한 거예요. 자, 최 씨가 뭐라 하니? 3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얘들아,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1차, 2차, 3차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했다. 이생은 깜짝 놀라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기를, 자,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 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여기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죠. 운명을 수용하려는 태도야. 운명을 극복하거나 개척하거나 도전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건 전혀 이 작품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퀴즈를 내볼게. 최 씨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생을 만나고 한 것은 운명을 거스르거나 운명의 도전이었다고 보면 돼, 안 돼? 아닌 거예요. 이건 다 모두 하늘이 허락한 거라고요. 그리고 다시 3번째 이별을 준비하는데, 자, 최 씨는 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이라는 곡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합니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이게 홍건적의 난이죠. 옥이 부서지고 꽃도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일래. 자, 옥은 최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꽃도 흩날리는 거 최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원앙도 짝을 일래라는 것은, 원앙도 짝을 잃는다는 것은 최 씨와 이생의 이별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최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누가 묻어주랴. 아직도 누가 묻어주진 않았다는 거죠.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최 씨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겠죠.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선녀가 고당에 한번 내려온 후 최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기 자신. 깨졌던 거울. 얘들아, 깨졌던 거울. 거울 한자로 뭐가 있지? 거울? 경자가 있죠. 깨지다라는 한자가 뭐가 있지?
파가 있죠. 파괴, 디스트로이, 우리 연예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파경, 뭐 이런 거 하잖아. 얘들아, 우리는 지금 거울이 흔하지만 옛날엔 거울이 되게 귀했거든요. 거울이라는 것은, 미러라는 것은 거울 하나로 거울을 비추게 되면 한꺼번에 다 본다는 건데, 거울이 깨졌다라는 것은 남녀 간의 이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느 작품이든 간에. 근데 깨진 거울이 합쳐졌다는 것은 이별했다가 재회를 했다는 건데, 깨졌던 거울이 이별했던 것이 다시 또 갈라진다는 것은, 깨졌던 거울은 2차 이별이었죠. 근데 다시 갈라진 것은 이제 3차 이별을 예고하는 거겠죠. 그치? 그래서 다시 갈라지는 것은 3차 이별이겠지. 마음만 쓰려라. 이제 한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춰서 잘 보세요. 지금 이생규장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소설은 한문소설입니다. 이게 한문소설이에요. 금오신화 중에 하나죠. 한문소설이야. 한문소설 속에서 이렇게 운문이 등장했죠. 자, 정리할게. 소설 속의 운문이 삽입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얘들아, 만약에 이거는 지금 수능 특강 본문에서는 이 부분이 안 나왔는데 학교에서 생략된 부분도 주셨었니? 이것도 했었어? 그러면 100%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지 보다가 놀랄 필요도 없어요. 이 내용도 물어볼 거지만, 이 산문 속에서 운문이 삽입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도 배웠니? 배웠지? 그럼 얘기 좀 해봐. 민서가 얘기해봐. 소설이 진행되다가 운문이 삽입되었어. 당연히 첫 번째는 산문의 단조로움에 변화가 생기죠. 산문으로 읽다가 시가 들어왔으니까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변화가 생겨서 어떤 기능을 해요? 새로움을 추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수들이 노래 부르다 중간에 랩하는 거 아니야. 변화를 준다고요. 두 번째, 어떤 기능이 있어? 지민이 배웠으면 하나만 얘기해 줘봐. 지금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니? 이생과 최씨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두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치? 사랑 이야기. 근데 지금 얘는 뭐야? 얘는 화자가 누군 것 같아? 다행히 지금 누가 한 거예요? 노래는 누가 하는 거야 지금? 최씨가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화자는 누구겠어? 당연히 최씨일 거라고 추정을 하죠. 그러면 두 사람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이 속에서 최씨가 화자가 되어 노래를 했다는 것은 특정 인물의 심리를 보다 함축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치? 특정 인물의 심리가 문학작품, 운문으로서 또다시 삽입되어서 최 씨의 어떤 심리와 정서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한다. 이 두 개. 학교에서도 이 부분이 제시되었다면 시험에 나오죠, 반드시. 그리고 너희들 교육형 모의고사나 아니면 그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 풀다 보면 이게 나오면 이게 꼭 나와요, 문제.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 그 다음에 최
최 씨는 한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최 씨는 이생도 슬픔을 걷잡지 못하여 말했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료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어버이 살아계실 때는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고백하잖아. 나는 집안의 가장으로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 유교의 예법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요. 그러니 난 그대를 의지하면서 살 것이니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100년 후에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라고 가지마 가지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최 씨가 대답하기를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는 리스트죠. 리스트에 이름이 실려 있으니 저는 이미 죽은 사람의 리스트에 실려 있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가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저에 대한 은혜가 있으시다면 은혜를 풀어주시려면 제 시신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놔둥글지 않게 해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심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3차 이별은 원인이 뭐야? 3차 이별은요? 뭐에 의해서 이별하니? 뭐예요? 이거죠. 운명이죠. 그치? 그 다음에 이 이생은 최 씨의 유고를 거둬 부모님 곁에 묻어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에 이생도 최 씨의 추억을 생각하다가 자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거 뭐예요? 결국에는 3차 이별 운명에 의해서 최 씨는 떠나갔고 이생은 병 걸려 죽게 된 거죠. 그치? 이게 뭐예요? 비극적 결말이죠. 고전소설엔 되게 드문 비극적 결말 구조예요. 네, 근데 어차피 그 최 씨가 이미 갔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금방 죽은 거면 다시 최 씨를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모르죠.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는 여기서 안 알려줘요. 왜냐하면 마지막 한 문장 남았잖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저리를 사모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이거는 후세 사람들의 평가와 느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서 질문이 이거 아니야? 어차피 얘도 죽었으니까 또 만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하지만 거기서부터는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은 얘는 총 3번의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는데 이생규장전은 요걸로 다 정리가 되는 거죠. 1차 만남은 이생이 담장을 넘본 거죠. 그래서 사랑을 시작해요. 근데 이생의 부모가 안 돼! 해서 이생을 울주 쪽으로 보내죠. 이생의 부모에 의해서 이별을 해요. 2차 만남은 또다시 서로의 노력을 통해서 혼인을 하죠. 근데 2차 이별은 두둥 하고 여기서 죽어버리죠. 뭐에 의해서? 이별의 원인이 이번에는 홍건적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3번째 만나는데 이 만남의 의미는
비현실적인 것의 시작으로서 인간과 귀신과의 만남이 되는 거지. 그리고 3차 이별은 다시 하늘의 운명에 의해서 헤어진다. 이런 내용이죠. 괜찮죠? 선생님이 준비한 변형 문제가 그닥 많진 않은데 계속 생산 중이거든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